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갑니다. 이 거구의 트럼프가 지금 화면에 딱 나오니까 부담스러운데요. 트럼프 1위 1비 장세가 왔는데요. 오후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하나씩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성조기도 현란하고 뭐 트럼프의 뭐 체구가 화면이라 그렇지만 저의 한 5배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시장이 박영우 의원님 초반에 출발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오늘 새벽이죠. TM하면서 관세 얘기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분과 2월 1일부터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밀리는 거잖아요. 결국 네. 1위 1비 하는데요.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관세는 사실 예고된 내용이었었잖아요. 언제 하느냐, 과연 어느 품목에 어느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편관세라느냐 차이인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중국과는 차등 관세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관세 얘기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관세를 통해 가지고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세는 뺄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라고 보고요. 아마 추후에 세부적으로 어떤 그 품목에 대해서 몇 % 관세 그리고 어느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얘기할 거냐 나올 것 같고요. 뭐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 나왔는데 한국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 관세는 전 세계에다 보편적으로 부과가 되든지 아니면 차등 부과가 되든지 할 텐데 과연 그게 부과가 됐을 때 미국의 득과실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매출이나 이런 게 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미국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 생산이 많이 안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중국에서 들어오는 품목을 대비해서 우리 한국에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식료라든지 바이오,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은 저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우리나라가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쪽은 오히려 트럼프의 보편관세 인상의 수혜주다라고 보는 게 맞는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선규 소장님, 트럼프 취임 후 이제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겠죠. 트럼프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처럼 뭐 2차 전지 오른다고 해서 샀다가 오늘 하루 있다가 밀린다고 또 괴로워하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2차 전지 얘기는 따로 있다가 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전반적인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환율이 우선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우선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 상승하는 추세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이 쌍봉을 만들고서 지금 떨어지는 자리, 즉 급락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우선은 약간 자리를 잡고 나서 1,400원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혹은 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가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선 지금은 약간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증시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상승 전환했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박스권 안에 gat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자리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약 3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이 박스권, 노란색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뚫고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금 박스권 안에 갇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약해져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코스피는 일단 2600포인트를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뚫어내고 2,600포인트를 가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코스닥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역시 위아래로 상당히 변동성이 컸지만은 지금 현재 올라가서 72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지금 떨어지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즉 7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자리가 두 번째 공략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지수가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즉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에너지 관련 종목들, 특히 전력설비기구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들이 얼마나 받쳐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얼마나 또 잘 받쳐줄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트럼프 2.0이 시작돼서 그 얘기를 먼저 했고요.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트럼프 2.0입니다. 복잡해진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조금 뭐 애매해졌죠. 보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악재로 늘리는 거고요. 그 밖에 뭐 방산이나 조선은 강합니다만 반도체는 글쎄 뭐 좀 점점점이고요. 또 오늘도 대만 지진 얘기도 있었습니다. TSMC 일부 뭐 직원들이 대피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까지 노이즈가 좀 복잡해졌는데요. 박영호 의원님, 반도체 전략은요? 반도체는 칩스법, HBM, 그리고 반도체 가격 이 세 개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칩스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은 칩스법이 반도체 관련주에 그동안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건 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주 큰 임팩트가 없다면은 칩스법은 일단은 물 건너간다라고 보시고요. 다음에 HBM입니다. HBM은 뭐 SK하이닉스 HBM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삼성전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젠슨 왕이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 것은 뭐 내일이 수요일인 것처럼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반도체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은 그동안에 그 중국이 DDR4를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DDR4 가격이 많이 내렸고 DDR5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내렸는데 이번에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 이쪽에는 사실 DDR4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DDR5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아직 DDR5 수요가 서버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GPU라든지 이런 CPU라든지 공급이 덜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미국이 반도체를 그 국가 우선 산업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불편해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지금보다도 더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 TSMC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생산해 주는 거라서 오히려 반도체 업종은 향후 그 산업혁명이나 AI 혁명 쪽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 쪽이 지금 조금 더 매력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 빼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소부장 쪽인데 이 소부장 쪽들도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슈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뭐 필옵틱스라든지 YMT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HBM 수혜주인 KC텍 이런 쪽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실적도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주가는 사실 글로벌 동향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TSMC 같은 경우는 호실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 글로벌 반도체 흐름, 국내 반도체 전략은요, 소장님.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 지금 여기에서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현재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서 약간 횡보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SK하이닉스나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은 지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저는 일단 유리기판이라든가 HBM 메모리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은 쉬어갔다가 아마 2월 정도 됐을 때, 즉 우리 구정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RM이나 인텔 관련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많이 테마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양자 컴퓨팅 이쪽 관련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부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반도체 중에서 특히 이제 그동안에 그 엔비디아 향으로만 가 있던 것들이 이제는 축이 2개 혹은 3개 정도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역시나 그러면 김성규 소장님도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윗단의 부품주가 조금 더 매력적입니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2월 말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2월 말을 말씀하신 근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예. 과연 이제 그 여기에 그동안에 올라갔던 기술주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그 스탠스, 즉 자세를 취하느냐가 그때 나오니까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전체적인 방향, 즉 추세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약간 중립과 정체 상태이긴 합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도주이지요. 다음 포인트 잡아볼까요? 다음 오장 터닝 포인트는요. 네, 예, 자동차가 나왔군요. 그림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그림 글자도 그렇고. 예, 트럼프의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나 친환경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성규 소장님, 네. 2차 전지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급등,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하면 어제 6% 올랐는데요. 지금 10% 밀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차 전지주하고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계속 묶여 있는 걸로만 갔었는데 이제 이 링크를 좀 떼어내는 것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전기차의 움직임이 오히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단 가장 그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역시 도요타 자동차인데 도요타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하이브리드를 잘 만드는 차량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차량들도 앞으로 성장을 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로 조금씩 이제 공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 전기차만 만드는 것, 즉 우리가 알고 있던 텔로라이드라든가 EV9 같은 뭐 이런 그 전기차들로 가지고서 그동안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해서 다시금 터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내연기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전기차가 다시금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지금은 2차 전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예.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수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ESS의 수요로 돌려가지고 즉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링크와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분명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이제 전기차에만 연관된 2차 전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ESS나 뭐 여러 쪽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수혜주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혜주가 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우선은 ESS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모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전고체 관련된 걸 또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전고체가 생각보다 ESS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집 안에다가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 그러한 그 대형 ESS 쉽게 얘기해서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봤을 때 전고체의 용도는 더욱더 중요해지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SS와 전고체 얘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뭐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어제 오늘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사실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오, 그림 아주 좋습니다. 실적 타격받은 전력기기주 오히려 매수 기회냐. 뭐 실적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째 HD 현대일렉트릭을 얘기할 텐데 실적 타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4분기가 컨센을 좀 밑돌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사실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거 이제 어제 이제 노이즈를 좀 만들어냈던 거고, 예,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님. HD현대일렉트릭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좀 미달을 했습니다. 네. 미달한 거는 매출액이 미달한 게 아니라 사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좀 미달했다는 건데 이거를 2024년도 온기로 한번 다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매출액도 한 30% 이상 네. 증가를 했고요. 근데 실적
예, 그런데 이제 쇼크래잖아. 4분기 실적 예. 하나만 보고서 너무나 비싸지 않느냐라는 건데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한 게 있습니다. 12월 달 이제 그 전력기계 그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력기기 수출은 11월 달에는 상당히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 전력기기 수출이 사상 최고 수출입니다. 자, 이 얘기는 HD 현대 일렉트릭은 그래 4분기 실적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아니면은 뭐 재룡전기 이런 회사들은 전력기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봐서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아마 미국의 트럼프의 에너지 그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커지는 것 때문에 전력기기 수출은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하마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구, 재건 쪽에도 전력기기 수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형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중국하고 독일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중국은 일단 배제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독일보다도 대한민국이 납기 그다음에 가격 이런 쪽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 호전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전력기기는 조정을 받으면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전력기기의 매수 투자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주 오늘 또 이제 어제 흔들림을 오늘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백업하는 흐름들이죠. 전력기기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박용호 어드바이저께서는 동성와인텍을 11월 19일 날 말씀하셨는데 뭐 조선주 기자재 업종 뭐 상당히 강한 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던 카메라 모듈주를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트럼프 2.0에 맞는다라고 보는데, 지금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쪽에 카메라 모듈은 필수입니다. 이게 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카메라 모듈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거 수요가 이제부터 늘어난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CES 2025에서도 모빌리티나 이쪽이 이전에처럼 우리가 상용화 뭐 전초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도에는 모든 것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카메라 모듈을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다음에 LG라든지 있는데 저는 MC넥스 실적 대비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개발을 했고요. 이번에 CS 2025에서 인케빈 카메라 시스템을 했는데 이 회사는 벌써 2021년도에 개발을 벌써 해놨고요. 그다음에 드론용 중국 카메라 모듈 대체 수요주다라고 보고요. 네. 로봇, 모빌리티, 카메라 모듈 증가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어제 좀 반등을 했지만은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봐야 PER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지 이탈가는 2만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를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김선규 소장은 성광밴드를 연말에 말씀하셨는데 앞서 보면 박용호 의원님도 동성와인텍 급등했었는데요. 성광밴드도 34% 넘는 수익률로 역시 기자재 업종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김성규 소장님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성화인텍을 제가 지금 다시 하게 됐는데. 지금 앞서 네. 박용호 의원님 그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저는 달리는 말에 여거는 타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뭐 다 말씀해 주셨지만 LNG 본행제 전문 업체고, 그다음에 일단 트럼프 관련주,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후에 이제 신규 LNG 탱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LNG 추진선이 있는데 LNG 추진선에 들어가는 본행제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추진선 같은 경우에 배관에 들어가는 본행제가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본행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것 이외에도 사실은 대왕고래라든가 지금은 좀 시끌시끌하고 하긴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누가
그 정치권에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은 뭐 따로 조기 대선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는 구군이 걸려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시 간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동성화인텍도 좀 더 볼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표가로는 21,000원 우선 짧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가 18,000원인데 2차 목표가를 만약 잡는다 그러면 24,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두 분 함께했습니다.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